자, 그 다음에 현황조사서가 끝나면 뭐라 할까요? 감정평가사.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법원에서 감정평가서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가서 이 물건에 감정 좀 해라. 왜 감정하라고 그러겠어요? 처음에 경매 진행시킬 때 팔아야 될 기준 금액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감정평가 금액이 산정이 되겠죠. 평가사가 감정을 하고. 여기서 감정평가 금액과 첫 입찰을 했을 때, 첫 매각기일 날 진행되는 금액은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건 판사님이 임의로 결정합니다. 무조건 감정평가 금액대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감정평가 금액과 첫 입찰할 때 금액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종종. 이거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감정평가서를 믿고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참고만 하세요. 한 가지 노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중에 배울 건데 말이 최대한 쉽게 할게요. 아직 진도가 많이 안 나가서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아파트예요. 그리고 여기에 4명의 세대가 살아요. 뭐 숫자로 적어요. 알파벳 A, B, C, D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건물에 대한 권리만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 같아요? 땅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했을 것 같아요? 땅에 대해서도 취득을 해야죠. 그럼 이 땅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로 지분별로 쪼개서 대지권이란 이름으로 땅을 쪼개서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땅에 대한 권리도요. 그래서 아파트를 팔 때 이 땅에 대한 대지권도 자동으로 어떤 특약사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같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대지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다 있는데 대지권 등기가 A에 대해서 없다고 해볼게요. A에 대한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경매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경매에 이렇게 적혀있다. 대지권 미등기. 이런다. 뭐지? 그럼 어떤 대지권, 만약에 대지권이 없으면 어떤 경우가 나오는 줄 알아요?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전부 다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합원이 돼가지고 내가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실제 일반 분양가보다 한 30%까지 싸게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청산할 수도 있고, 다 땅에 대한 내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건물은 부셔버리면 그만이에요. 사라지지만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는 건데, 이 대지권이 없으면 뭐예요 이거? 건물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가치 못 받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대지권이 있는 것처럼 낙찰을 받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 근데 대지권 미등기라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감정평가서에 대지권에 대한 금액도 감정평가 금액에 집어넣어서 산정을 해놓았다면, 그리고 내가 낙찰을 받으면 이 대지권에 대한 가치 금액까지 산정을 한 거니까 나도 이거에 대한 소유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죠? 왜 맞아요? 일반 자체 전문가들이 강의도 많이 하는데, 강의하고 자기 이름 알려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저도 그런 목적도 있겠죠, 저도. 그런데 알려면 좀 제대로 알고 지랄을 해야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거 믿고 들어갔으면 안 된다고요. 상관없다고요. 여기 적혀 있어도 실제로 대지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대지권이 있는데 등기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행정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럼 등기 안 했어도 대지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안 되죠. 미등기라도. 근데 진짜로 대지권이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감정평가서 보고 금액에 추가해야 산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 뭐 분양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동네 오래된 중개업소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의 실체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진도 뺄게요. 그래서 포인트는 그거죠. 감정평가서가 그렇게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세도 그렇잖아요. 현장조사를 조사를 나갔을 때 아파트는 대부분 조금 비슷하지만 타 부동산들은 현재 호가 시세와 감정가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경우도 많아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보다 실제 시세는
훨씬 높아서 감정평가 금액 대비 300배로 낙찰되는 경우도 있어요. 노골적으로. 그래서 감정평가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슬슬 이제 좀 당 떨어지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조금만 힘을 내서 우리 이제 2개만 나가면 이제 강의가 끝나니까 이제 힘을 내자고요. 그 다음 뭐라 할까요?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서 일반 채권자들한테 배당 요구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채권 신고 채권장을 보내는 절차도 함께합니다. 단어 되게 어렵죠? 자, 이제 쉽게 풀어볼게요. 여기서 뭐라는 거냐면 채권 보세요. 이 둥근 원형을 반으로 뚝 잘라서 위에 채권자 3명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채권자 3명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는 그냥 일반 채권자고요. 여기 밑에는 어떻게 적을까? 당연 배당권자인 채권자예요. 계속 많이 묻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자, 이런 거예요. 일반 채권은요, 임차인 생각하세요. 임차인 채권. 당연 배당권자는 저당권 생각해보세요. 물권자. 저당권자. 자, 여기서 뭐라는 거냐면은, 법원이 이런 일반 채권자들한테는 뭐를 보내느냐? 바로 배당 요구 종기일이 정해지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이 안내문을 일반 채권자들한테 보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니네들이 채권자면 얼마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해라 돈 받을 거면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해야지 너는 배당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얼마 받아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신고해. 이 말이에요. 당연 배당권자는 저당권 떠올려보세요. 이 물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내 채권을 물건에 실어놨죠. 그리고 채권 최고액도 다 정해놨고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잖아요. 등기부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가만히 있어도 배당받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얘네들한테 다른 서류를 보내요. 무슨 서류를 보내냐면 채권 신고 최고장이에요. 니네들이 당연 배당권자 너네는 당연히 배당받아야 되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니네들이 얼마 받아야 되는지 신고해. 너네들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2개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매각 기일을 지정합니다. 근데 매각 기일을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의미의 개념을 배울 겁니다. 자, 보세요. 감정평가를 할 당시에 이 갑의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5억으로 감정을 했어요. 그리고 5억으로 경매를 진행시킬 거예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를 일반 채권자들한테 안내함으로써 얼마를 배당해줘야 되는지 계산을 했겠죠. 그리고 채권 신고 채권장을 보냄으로써 당연 배당권자들이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다 확인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그리고 법원에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봅니다. 순서대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A가 3억 받아야 되는구나. 1등으로. B가 2억을 줘야 되네. 2등으로. 세 번째 C가 1억을 받아야 되네. 그리고 C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예요. 잘 들으세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예요. 얘가 돈 받으려고 경매 신청한 거예요. 얘 돈 받아야 되죠. 얘 때문에 경매 진행한 거죠. 자, 5억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5억이 진행했을 때 만약에 5억이 낙찰이 된다고 가정하면 해볼까요? 네? 아니면 4억 할게 4억. 자, 이 사람한테 3억 줬어요. 4억이 낙찰됐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1억 남았죠. 이 사람한테 1억 줬어요. 얘 1억 못 받았죠. 그럼 얘한테 배당 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랬을 때는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됩니다. 낙찰을 받아도 우리가. 그리고 또 반대로 5억에 낙찰이 됐어요. 3억 갖고 갔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5억 1천. 5억 1천. 3억 갖고 갔고요. 얘 2억 갖고 갔어요. 그리고 1천 남았죠. 맞나요? 얘한테 배당 가야 안 가요? 가야 안 가요? 가죠. 그럼 무익률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감정가 자체가 4억으로 잡혔어요. 4억으로 진행을 해요. 낙찰가 감정가 100% 낙찰이 돼도요. 얘한테 배당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그럼 경매 진행 자체를 할 필요 없겠죠. 매각기회 지정 안 합니다. 이 절차에서 아예 남을 가망이 없다 해서 무잉여로 경매는 취소되는 거예요. 진행할 수가 없죠. 경매 신청할 채권자가 1원이라도 받아갈 수 있는 답이 나와야지 경매는 진행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자꾸 이렇게 반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잉여의 개념은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은 6억의 감정이 되는 6억짜리 부동산이에요. 단독주택. 그랬는데 이게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해도 계속 떨어진 거예요. 막 특수한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여러분들은 경매의 신 저자인 이 대표한테 공부를 함으로써 똑똑해져서 전부 다 분석을 해보니까 특수 물건 깨지네. 그래서 이 물건이 예를 들어 1억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1억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추가해서 2억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낙찰에. 그럼 우와 대박이다 좋다 하시겠죠? 2억 갖고 얘도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무잉여 되는 거예요. 끝. 발품 받아서 현장 조사하고 분석하고 막 따져보고 부인이랑 막 상의하다 또 싸우고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게?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무잉여의 개념을 알아주시면 돼요. 딱 하나만 기억해서 하세요. 외우지 말고. 경매 신청한 채권자한테 돈이 1원이라도 가면은 무잉여가 아니다. 1원이라도 안 가면 100원 1원도 안 가면 무잉여다. 경매 취소된다. 이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안 어렵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매각기일이 지정되고 마지막으로